람보르기니라는 이름보다는 이 차를 보면 당시 제 친구들도 카운타크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 일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도쿄 신주쿠 파크 하얏트 스카이라운지 한 바에서 50대 중년 남성과 20대 젊은 여성이 우연한 만남을 갖습니다.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씬인데요. 극중 여주인공이었던 스칼렛 요한슨, 이때가 17살인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리즈 시절의 스칼렛 요한슨 정말 이쁘긴 하더라고요. 여튼 그녀는 우울해 보이는 중년 남성 빌 머레이에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Just having a midlife crisis. Did you buy a Porsche yet? You know,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Porsche. 사실 이런 표현은 이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포르쉐를 샀다고 하면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여긴다고도 하죠. 단순히 돈이 많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과감하게 즐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랄까, 주변에서 미쳤어 라고 하는 말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많이 무리하면 절대로 사지 못할 가격도 아니잖아요. 그죠? 못 사요?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포르쉐라는 스포츠카를 산다? 제 생각에는 포르쉐라는 이미지도 글쎄요, 이 사이 어디쯤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SUV인 카이엔이나 세단인 파나메라 모델이 아닌 진짜 포르쉐 911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요.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유구한 히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포르쉐라는 브랜드명은 창립자인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포르쉐 박사야말로 초창기 포르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5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기계공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기계공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10대 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비엔나의 한 전기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려 120년 전에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이 바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 독일어로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뜻을 가진 셈퍼 비부스입니다. 30대에 접어든 그는 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경주용 차량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최연소 임원 자리에 오를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고, 결국 1931년 50대의 늦은 나이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회사의 이름은 닥터 엔지니어 페르디난드 포르쉐의 유한 책임회사, 이후 전설이 될 포르쉐의 위대한 시작이었죠. 포르쉐를 이해하려면 일종의 세트 메뉴처럼 필수로 따라오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으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포르쉐는 현재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이기도 하죠. 혹자들은 포르쉐가 망해서 폭스바겐에 인수된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요. 폭스바겐 산하의 수많은 브랜드들과는 달리 이 둘은 최근까지도 인수합병 전쟁을 치를 만큼 비등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합작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긴 인연은 또 있습니다. 창업자였던 페르디난드 포르쉐에게는 일남일녀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아들 페리 포르쉐, 딸 루이제 포르쉐였죠. 페리 포르쉐의 아들, 그러니까 페르디난드의 친손자였던 포르쉐의 수장 볼프강 포르쉐, 그리고 외손자였던 폭스바겐의 수장 페르디난드 PA. 결국 폭스바겐 그룹과 포르쉐의 경영권 다툼은 일명 손자의 난이었던 셈인 거죠. 이 둘의 질긴 인연과 관련된 일화는 또 있습니다. 일명 차도쿠였던 독재자 히틀러는 당대 독일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포르쉐 박사에게 일명 국민을 위한 차를 개발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차가 바로 KDF 바겐이란 자동차였죠. KDF란 독일어로 기쁨을 통한 힘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히틀러 정권의 구호이자 KDF 당원들이 타는 차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선전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차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이 차는 일명 딱정벌레차, 비틀이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고요. 이때 폭스바겐의 운영권은 포르쉐의 사위였던 안톤 피에이가 맡게 됩니다. 반면에 KDF 바겐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포르쉐는 폭스바겐을 베이스로 한 럭셔리 스포츠카 버전 포르쉐 356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KDF 바겐의 스포츠카 버전은
포르쉐 356이 되었고요. 패밀리카 버전은 폭스바겐의 비틀이 된 거죠. 말 그대로 KDF 바겐의 이복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애플하면 아이폰, 삼성하면 갤럭시를 떠올리듯이 포르쉐 하면 911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 역시도 911의 개발비를 위해 판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포르쉐 356의 데이트 이후 페르디난드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빠른 여행용 스포츠카를 모토로 신차 개발에 몰두합니다. 성능이 좋아야 하지만 동시에 편안해야 한다. 일종의 성능과 편안함 사이에 밸런스를 잡고자 한 거죠. 이렇게 탄생한 차량이 빠르지만 뒷자리가 있는 스포츠카인 포르쉐 911입니다. 사실 이 같은 개발 모토는 이후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소위 페란포라는 말이 있거든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렇게 슈퍼카 브랜드 3대장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페라리,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뭐랄까 부자들이 서킷에서 타는 사치품? 빠르긴 하지만 일상용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좀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현대 포르쉐는 서킷에서도 잘 달리고 또 데일리카로 타고 다녀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은 뭔가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스포츠카 브랜드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많죠. 911이라는 네이밍에 대한 탄생 비화도 흥미로운데요. 자동차 업계에선 신차를 개발할 때 정식 명칭을 붙이기 전에 일명 개발 코드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911 역시도 포르쉐의 개발 코드명에서 탄생한 숫자고요. 당시 이 차의 개발 코드명이 901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코드명을 사용해서 포르쉐 901이라는 모델로 출시한 예정이었지만 당시 프랑스 브랜드였던 푸조 역시도 두 번째 자리에 0을 사용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포르쉐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숫자 0을 1로 바꿔서 911로 출시하게 됐던 거죠. 포르쉐 911하면 몇 가지 상징적인 특징들도 있는데요. 개구리 왕눈이라 불리는 동그란 헤드램프, 지붕에서 트렁크까지 하나의 선으로 매끈하게 이어지는 섹시한 디자인.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디자인이 1963년에 등장한 1세대 모델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한 디자인으로 60년 동안 세련됨을 유지한다? 제가 좀 디알못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5개의 원형 클러스터, 대시보드 가운데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시계, 그리고 무척 좁긴 하지만요, 고성능 정통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뒷자리, 그리고 이 뒷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뒷바퀴 위에 위치한 엔진이 또 있죠. 이 같은 방식을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일명 RR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차 역시도 현재 포르쉐 911이 유일하고요.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특유의 주행 감각은 911만의 아이덴티티로 많은 매니아층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90년대 포르쉐 911은 여전히 특별한 차였지만 스포츠카 하나만으로 회사를 꾸려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했습니다. 매출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1992년 빈델린 비데킹이란 새로운 CEO를 영입하면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오픈카인 박스터, SUV인 카이엔, 4인승 세단이죠 파나메라, 또 소형 SUV인 마칸까지 연속으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포르쉐의 글로벌 매출액은 376억 유로, 하나로 약 52조 원에 달하고요. 영업이익은 68억 유로, 하나로 약 9조 5천억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자그마치 18%에 달하죠. 자동차 산업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는 흔치 않은 수치인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매출액은 142조 원, 영업이익은 9조 8천억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채 7%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또한 업계에선 상당한 수준이고요. 매출은 현대기아차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장사 하나는 확실히 잘하고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장사성만 차리는 통에 브랜드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는 요즘인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AI 등 4차 혁명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에 재편이 예고되어 있는 지금 내연기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브랜드 포르쉐는 앞으로도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포르쉐의 수장 올리버 블루메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감을 주는 제품이 저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치는 단지 결과일 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 자동차가 바로 람보르기니였거든요. 예전에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국내 프라모델 제조사에서 판매했던 람보르기니 프라모델이 있었거든요. 이게 람보르기니를 명차 반열에 올려준 LP500 쿤타치라는 유명한 모델인데요. 당시에는 이 이니셜을 콩글리시로 그대로 읽어서 이 박스 표지에 카운타크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라는 이름보다는 이 차를 보면 당시 제 친구들도 카운타크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PD님도 카운타크 아세요? 모르세요? 아, 나이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 람보르기니 하면 성난 황소가 그려진 엠블럼이 트레이드 마크죠. 거친 황소의 이미지에 걸맞게 옐로우, 그린, 블루 같은 강렬하고 화려한 원색 컬러로 치장된 육각형 기반의 각지고 볼륨감 있는 라인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시저도어 또한 차의 상징과도 같고요. 그리고 야수가 울부짖는 듯한 우렁찬 배기음까지, 글쎄요, 뭐랄까 마치 하루에 한 8시간씩 헬스로 다져진 우락부락한 근육질 남성의 이미지랄까요? 마치 나 좀 봐달라고 울부짖는 듯한, 마치 주변의 시선을 강탈하기 위해 태어난 자동차. 실로 가오의 극치를 보여주는 차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람보르기니가 여기에 딱 맞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요, 페라리. 얘는 뭐랄까요? 글쎄요, 태생이랄까? 근본이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군살 하나 없이 미끈하게 빠진, 열심히 운동해서 다져진 바디가 아니라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빼어난 외모를 가진 귀족적인 이미지랄까요? 완벽한 미모에 몸에 착 붙는 새빨간 드레스로 치장한 듯한 섹시하지만 우아한 매력을 뽐내는 절세미녀의 이미지라고나 할까요? 앞에 소개했던 람보르기니처럼 날 좀 봐줘 라며 뽐내진 않지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돌려 다시 보게 만드는 압도적인 매력.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페라리의 이미지는 이쯤 어딘가에 있지 않나 싶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브랜드지만요, 이 둘은 공통점 또한 참 많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그것도 모데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태어난 고향이 같은 브랜드라는 점. 이 브랜드의 창업자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엔초 페라리 모두 이 지역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요. 순수하게 자동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다는 점 또한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페라리가 1939년, 람보르기니가 1963년으로 태어난 순서로만 보면 페라리가 훨씬 형이니까 일단 페라리라는 브랜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탈리아는 서유럽, 동유럽에 비해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지만요, 몇몇 예외인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라다, 구찌, 알마니로 대변되는 패션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슈퍼카 산업이 아닐까 싶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물론이고요, 알파 로메오, 마세라티, 슈퍼카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부가티의 창업자 에토레 부가티 역시도 이탈리아 사람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황홀해지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탈리아를 시초로 성장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슈퍼카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이탈리아 중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작은 도시 모데나를 꼽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모데나는 예로부터 낙농업이 발달해서 레오나르디, 주세페 주세티 등 세계적인 명품 발사믹 식초는 물론이고요, 치즈의 왕이라 불리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그리고 프로슈토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하죠. 때문에 이탈리아 여행객들에겐 이른바 미식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데나가 산업화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된 데는 이 도시가 보유한 자동차 산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98년 이곳 모데나에서 엔초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성은 페라리. 그는 장차 페라리라는 자동차 기업을 창업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는 기계용 철공방을 운영하던 마이스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철과 기계에 대한 지식 또한 해박해서 자동차 수리점도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하죠. 엔초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를 장난감 삼아 자라면서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1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했다고도 하고요. 1919년 자동차를 좋아했던 청년 페라리는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인 알파 로메오의 경주팀의 카레이서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1929년 카레이서로 활약하던 그는 알파 로메오 팀의 후원을 받아 직접 자신의 카레이싱 팀을 창설하게 이르는데요. 그 팀의 이름이 수많은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F1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레이스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입니다. 1947년 그는 알파로메오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모데나 근교에 직접 자동차 공장을 짓고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대중에게 팔기로 결심한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레이싱 팀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요즘 모터스포츠에 참전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신의 차를 잘 팔기 위한 이른바 홍보 목적으로 레이싱에 참전하는 데만에 여전히 페라리는 모터스포츠에 참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차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레이싱의 진심인 천재가 만든 자동차가 바로 페라리였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찐 브랜드가 바로 페라리인 셈이죠.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페라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페라리 하면 뒷발로 서 있는 흑마를 모태로 한 이 노란색의 로고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 로고의 탄생 비화 역시도 흥미롭습니다. 이 심벌은 귀족이면서 이탈리아 공군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프란체스코 바라카라는 인물이 자신의 비행기에 새겼던 심벌 마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심벌은 전쟁이 끝나고 전사한 아들을 기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였던 바라카 백작 부인이 페라리에게 직접 헌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본래 이 같은 서 있는 흑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의 상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프란체스코 바라카가 자신이 격추했던 독일 전투기에서 이 심벌을 떼어와 자신의 비행기에 붙였던 것이 페라리로 전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 역시도 독일을 대표하는 스포츠카 브랜드죠. 포르쉐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포르쉐의 심벌에도 페라리와 동일한 서 있는 흑마가 사용됐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페라리 그리고 포르쉐 심벌에 사용된 그 말이 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페라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강렬한 빨간색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초창기 F1 그랑프리는 국가대항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른바 상징색이 있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흰색, 프랑스는 파란색, 영국은 초록색 등 당시에는 레이싱카의 색상만으로도 그 레이싱카가 어느 나라 팀인지 딱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용되었던 이탈리아 팀의 상징색이 바로 빨간색이었던 겁니다. 현재는 그런 전통이 사라지고 없지만요. 페라리만은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모든 경주용 차를 빨간색으로 치장한다고도 하죠. 다음으로 페라리의 아들뻘이라고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수리공의 아들이 아니라 분홍의 아들로 태어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어린 시절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평소 기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엔지니어 공학을 전공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도 항공기를 고치는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2차 세계대전 후 버려진 군용 트럭들을 개조해서 트랙터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후 자동차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지금의 람보르기니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람보르기니의 탄생 배경에는 페라리와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이 둘은 나이와 출생 선부는 달랐지만 자동차와 기계에 대한 자부심, 열정, 애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레이서로 활동했던 경험까지 이 둘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본래 카레이서를 꿈꿨던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의 우수 고객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소유했던 페라리만도 4대나 될 정도로 그는 초기 페라리의 광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에는 일가견이 있었고요. 기계에도 능통했던 엔지니어였던 그는 당시 페라리 차량에 경미한 결함을 발견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타던 페라리 250 GT의 클러치가 고장이 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서 엔초 페라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엔초 페라리는 당신은 트랙터 만드는 재주는 있는지 몰라도 페라리모는 재주는 없는 것 같다며 면박을 주고 돌려보냈다고 하죠.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람보르기니가 곧바로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돈이 얼마가 들던 페라리를 뛰어넘을 스포츠카를 만들고 말겠다 선언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비화가 있죠. 이후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와 함께 이탈리아를 아니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브랜드, 특히 이 중에서도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며 대량으로 찍어내는 요즘 양산차들과 달리 몇 달에 걸쳐 장인들이 직접 손수 조립하는 모습이 마치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초고가 오트쿠티르 수트나 혹은 에르메스 명품백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주문 제작 방식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저를 포함해 많은 남성분들이 죽기 전에 페라리 한번 타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긴 할 것 같아요. 후에 람보르기니의 엄청난 성공을 목도했던 엔초 페라리였지만요, 그가 죽을 때까지 람보르기니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일화 역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1988년 엔초 페라리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 두 브랜드의 소리 없는 경쟁은 계속되었는데요. 이때 두 라이벌의 경쟁심이 현재의 페라리 그리고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많고요. 지금은 창업자였던 두 사람 모두 죽고 수십 년이 흘렀고요.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대기업 엑소르에, 람보르기니는 폭스바겐 그룹에 팔려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도 이 브랜드의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라이벌의 선의의 경쟁,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찐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두 브랜드 모두 흥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